1장 디지털 영상 처리 개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장은 디지털 영상 처리, 영상 처리 기초, 영상 처리 기법들, 영상 처리 응용 분야 이렇게 4개의 소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상은 빛의 굴절이나 반사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물체의 상을 말합니다. 흔히들 동영상을 영상으로 생각하시지만 동영상뿐만 아니라 사진 또한 영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영상 처리는 카메라에 입력된 영상 아날로그 신호이지만 신호를 다시 디지털 과정을 거쳐서 0과 1의 숫자로 이루어진 디지털 영상으로 변환할 과정을 디지털 영상 처리라고 합니다. 이런 디지털 영상 처리는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표본화. 연속조의 아날로그 신호로부터 일정한 간격의 주기로 신호를 수집하는 것을 표본화라고 합니다. 양조와 퀀티제이션은 각 샘플링 단계에서 얻어진 신호값을 일정한 범위의 디지털 값으로 매핑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표본화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수평선과 수직선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고 겹치게 되면 격자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때 겹쳐서 생기는 네모를 샘플이라고 하는데 영상에서는 픽셀이라고 합니다. 이 샘플링은 샘플을 몇 개로 만들 것인가를 하는 것이 샘플링, 표본화입니다. 샘플을 늘리면 늘릴수록 영상의 품질은 좋아지고 낮추면 낮출수록 영상의 품질은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해상도라고 합니다. 양조와 퀀티제이션은 픽셀의 값을 정해진 몇 단계의 밝기로 제한하는 과정입니다. 제한된 비트로 픽셀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몇 비트로 표현하는가에 따라 픽셀 값의 범위는 달라지게 됩니다. 인간의 눈은 최대 500단계의 명암까지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8비트로 양자화로 충분합니다. 이에 8비트는 256이기 때문에 256까지 검은색과 흰색과 회색의 단계를 구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자화의 예입니다. 8비트 약할수록 저희가 알고 있는 흑백 사진과 비슷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2비트로 양자했을 때는 검은색과 흰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영상 픽셀은 화소, 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영상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이런 한 픽셀에 밝기 값이 다 2의 8제곱만큼 들어가게 됩니다. 영상 데이터의 종류. 이진 영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소값이 2개만 있는 영상을 이진 영상이라고 합니다. 이때 0이면 검은색이고 1이면 흰색의 화소값의 값입니다. 데이터량은 높이와 길이 곱하기 1비트입니다. 명암도 영상, 즉 그레이 영상을 말합니다. 명암도 영상은 0부터 255까지의 밝기값을 갖는 8비트 영상입니다. 이때 높이와 길이 곱하기 8비트가 데이터량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한 픽셀 안에 최대 범위가 8비트인 밝기값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RGB 영상입니다. RGB 영상은 빨강, 녹색, 파랑의 명암도 영상 조합입니다. 이것은 이제 회백색으로 표현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색상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는 영상입니다. 데이터량은 높이, 길이 8비트 곱하기 3입니다. 영상 해상도는 영상의 해상도를 표현되는 픽셀의 수입니다. 영상의 해상도는 화면에서 표현되는 영상의 픽셀 수를 나타내는 기준으로 영상을 표현하는데 가로, 세로로 몇 개의 픽셀이 사용되었는가를 나타냅니다. 보통 영상 해상도를 표현할 때 픽셀의 밀도를 나타내는 단위는 PPI를 주로 사용합니다.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영상 해상도들입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480, 720, 1080, 1440은 픽셀 사이즈에서 세로값, 즉 흔히들 얘기하는 세로값은 픽셀 사이즈의 수직 해상도를 의미합니다.
영상에서 사용되는 좌표계는 행렬을 이용합니다. 흔히들 XY 좌표계, 평면 좌표계에서는 X값이 먼저 오고 그 다음 에 Y값이 오지만 행렬에서는 Y값인 행이 먼저 오고 X값인 열이 뒤에 오게 됩니다. 흑백 영상과 컬러 영상을 비교하자면 컬러 영상은 흑백 영상에 비해서 직관적으로 3배 많은 데이터로 표현되기 때문에 많은 저장 공간 및 처리량이 요구됩니다. 됩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흑백 영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영상 처리 기법들에는 화질 개선 기법이 있습니다. 화질 개선 기법은 영상에 포함된 잡음을 제거, 영상의 밝기 성질을 개선, 영상의 명암 대비를 개선, 영상의 선명도 향상 등의 방법을 포함합니다. 또 영상의 기하학적 변환도 영상 처리 기법 중 하나인데 이것은 영상을 회전 이동하거나 크기 변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상 변환. 영상 변환은 영상을 다른 공간으로 변환하는 겁니다. 공간 영역에 있는 픽셀을 주파수 영역으로 변형하는 방법을 영상 변환이라고 합니다. 영상 분석은 영상으로부터 수치화된 특징을 추출하여서 영상을 분류 또는 판독하는 과정입니다. 영상 분석을 위해서는 컴퓨터 비전, 패턴 리코그나이션을 접목하여 사용합니다. 영상 처리 응용 분야는 매우 다양합니다. 이런 식으로 객체 검출 및 인식을 하여 사물의 원지 구분하고 사안의 원지 구분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요즘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많이 사용되고 공장에서 불량을 검출할 때 빠르게 사람이 일일이 검사할 수 없으니까 카메라를 두고 거기서 크게 난 부분만 따라가서 검출하는 방법에도 영상 처리가 사용됩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이성영상 분석, 의료영상 분석, 화재 감지 이런 등등 분야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이상입니다. 2장 영상의 표현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영상의 표현에는 영상의 색상 표현 방법, 디지털 영상의 구조 이렇게 두 소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상의 색상 표현 방법 중 하나인 RGB 컬러 모델은 인간의 색 인지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색상 모델입니다. 망막의 세 가지 원추 세포가 빨강, 초록, 파랑빛에 민감하다는 이론이 RGB 색상 모델의 기초입니다. RGB 모델은 빛의 3원색인 빨강, 녹색, 파랑색이 가산 조합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가산 조합이란 뜻은 모든 기본색이 최대치로 합쳐지면 흰색이란 뜻입니다. 또한 RGB 컬러 모델은 디스플레이용 장치로 개인용 PC에 CRT 모니터나 컴퓨터 그래픽스가 사용됩니다. 이런 식으로 빨강, 초록, 파랑이 기본 색상이고 빨강과 초록이 합쳐지면 노란색 계열의 색깔이 나오고 빨강과 파랑 계열이 합쳐지면 자홍색, 초록과 파랑색이 합쳐지면 청록색과 같은 색들이 조합되어 나오게 됩니다. 또 다른 컬러 모델인 CMY 컬러 모델이 있습니다. CMY 컬러 모델은 청록색, 자홍색, 노란색을 기본 색상으로 사용합니다. RGB 컬러 모델에서 대각선으로 마주보는 색 모양을 서로 바꿔 넣은 것처럼 보입니다. RGB 색상 모델과 다르게 CMY 컬러 모델은 감산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즉, 모든 기본색인 청록색, 자홍색, 노란색을 최대치로 합하게 되면 검은색이 됩니다. 프린트 등 잉크를 사용되어 출력되는 장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청록색. 청록색은 빨강을 흡수하고 초록과 파랑을 반사합니다. 자홍색은 초록을 흡수하고 빨강과 파랑을 방사합니다. 노란색은 파랑을 흡수하고 빨강과 초록을 반사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CMY 모델은 색을 더하면 더할수록 어두워집니다. 청록색과
자홍색을 섞으면 파란색이 되고, 청록색과 노란색을 합치면 초록색이 되고, 자홍색과 노란색을 합치면 빨강색이 됩니다. RGB 컬러와는 정반대의 공간에 위치하므로 청록색, 빨강색, 자홍색, 초록색, 노란색, 파란색은 보색 관계입니다. 이런 식인 행렬을 이용하여 RGB 모델을 CMY로 변환할 수 있고 CMY를 RGB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으로 보시면 RGB 모델은 빛의 3원색을 기본으로 하고 CMY는 색의 3원색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두 모델은 차이점을 보이게 됩니다. 네, 또 다른 컬러 모델은 HSV 컬러 모델이 있습니다. H는 hue, 색상입니다. S는 saturation, 채도이고 V는 value, 명도입니다. H는 말 그대로 색상이고 채도는 무채색에 가까운 정도입니다. 이 무채색, 즉 흰색과 회색이나 검정색에 가까운 정도를 말합니다. 채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무채색에 가깝고 채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원 색깔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명도는 색이 얼마나 짙냐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원뿔 모양을 두 개 겹쳐진 상태로 나타내는 것이 HSV 컬러 모델입니다. 이런 식으로 색, hue는 각도로 표현되게 됩니다. 0도부터 360도까지. 예를 들어 120도면 그린 계열이고 240도면 파란 계열, 330은 장밋빛 계열 나타내게 됩니다. 네, 채도, 아까 설명했다시피 색의 순수도를 0과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냅니다. S가 0이면 무채색이고 S가 1은 가장 선명한 색입니다. 밝기, value는 색의 밝기입니다. V가 0이면 어두운 검정색에 가깝고 V가 1이면 밝은 색에 가깝습니다. H는 각도이고 S는 0과 1 값이기 때문에 0%에서 100%까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또한 V도 0과 1 사이의 값도는 0에서 100까지입니다. RGB에서 HSV로 변하는 공식입니다. RGB 값은 0과 1 사이로 정규화된 값입니다. 하지만 V와 HSV는 V와 S는 0과 1의 범위를 가지고 H는 각도의 범위를 가지기 때문에 공식이 조금 복잡해지게 됩니다. 이 표에 있는 것처럼 공식을 사용하면 변환하여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도에 따라서 이러한 공식들이 변환하는 게 차이점을 보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HS 컬러 모델은 RGB를 호환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RGB 체계에서 나올 수 있는 색상은 256 곱하기 3제곱입니다. 즉 2의 24제곱입니다. 하지만 HSV 컬러 모델은 36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즉 360만 개로 RGB 색상의 약 21%밖에 표현되지 못하여 1:1 매칭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색깔은 가질 수 있지만 완전히 디스플레이에서 보는 색상과 인쇄했을 때의 색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영상의 색상 표현 방법의 마지막 컬러 모델은 YCBCR 컬러 모델입니다. YCBCR 컬러 모델은 영상 시스템에 사용되는 색 공간입니다. Y는 희도 성분, CB는 B-Y, 즉 파란색과 희도의
차입니다. CR은 빨강색과 휘도의 차입니다. 이 컬러 모델을 만든 이유는 휘도에 비해서 색차에 덜 민감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CB와 CR의 정보를 줄여서 압축하기 위해서 이러한 컬러 모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RGB와 CBCR 공식이 또 있습니다. 이런 CBCR로 변환을 하고 RGB에서 다시 CMY로 변환하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컬러 모델을 자유롭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YCBCR에서 바로 HSV로 변환하는 것은 안됩니다. 디지털 영상의 구조, 디지털 영상의 종류에는 레어 영상, BMP 영상, JPEG, PNG가 있습니다. 레어 영상은 영상 구성에 대한 헤더 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영상의 픽셀감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어 포맷이란 사진을 찍을 당시 모든 빛의 정보를 저장한 무손실, 무업 포맷입니다. BMP, 비트맵은 비트맵 이미지 파일이라는 이미지 파일입니다. BMP는 거의 모든 디지털 장치에 호환되며 특징 BMP 뷰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비압축으로 인해서 파일가 매우 크고 많은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성능이 정화됩니다. 그리고 많은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즉 메일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BMP 이미지를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BMP 영상은 BMP 헤더, 비트맵 정보, 색 팔레트, 비트맵 데이터로 구성됩니다. BMP 헤더에는 BMP 파일에 대한 일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비트맵 정보는 비트맵 그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 대한 가로 세로 크기, 해상도, 픽셀의 비트수, 얼마나 저장되어 있는지 정보가 이런 것들이 비트맵 정보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색 팔레트는 인덱스 컬러 비트맵에 쓰이는 색의 정의를 담고 있습니다. 비트맵 데이터는 픽셀 단위의 실제 그림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레어 영상은 비트맵 데이터만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맵 헤더는 비트맵 플랫 헤더 구조체로 표현합니다. 디지털 영상의 구조 중에 JPEG 영상은 영상 압축한 것을 JPEG 영상이라고 합니다. 화소값을 RGB에서 YCBCR 방식으로 변환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크로마 서브 샘플링 과정을 거쳐서 JPEG 파일 형식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영상의 산술 및 논리 연산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3장은 픽셀 더하기, 픽셀 빼기, 픽셀 곱하기, 픽셀 나누기, 픽셀 결합, 픽셀 비트 연산, 픽셀 반전 연산, 픽셀 산술 연산의 응용 이렇게 8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상의 산술 및 논리 연산을 개요로 설명하자면 입력 영상에 한 픽셀을 매핑 함수 f에 적용하면 출력 영상의 한 픽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한 픽셀을 특정한 함수에 집어넣으면 입력 영상과 다르게 표현되는 출력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픽셀 더하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픽셀 더하기는 화소의 밝기 값에 특정한 상수값을 더해서 화소의 밝기 값을 증가시켜 영상을 밝게 처리하는 것을 화소값의 덧셈 연산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화소값의 뺄셈 연산도 한꺼번에 알려드릴 텐데
뺄셈 연산은 화소의 밝기값에 특정한 상수값을 빼 화소의 밝기값을 감소시켜 영상의 밝기를 어둡게 처리하는 것을 화소값의 뺄셈 연산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원본 연산에서 밝기를 뺄셈 연산을 하면 밝기가 감소하고 덧셈 연산을 하면 밝기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술 연산의 문제점은 연산값이 픽셀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초과하게 될 경우 오버플로우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기법들을 쓰게 됩니다. 이러한 기법 중 하나가 클래핑이라는 기법인데, 이 픽셀 값이 설정된 최대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최대값으로 교체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클래핑이라고 합니다. 또한 음수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0으로 고정하여 오버플로우가 생기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래핑입니다. 래핑은 픽셀 값이 설정된 최대값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값에 최대값 플러스 1을 뺀 값으로 픽셀 값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56이 나왔다면 256을 빼서 다시 0으로 만들어서 검은 화면으로 픽셀 값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 두 영상 사이에 덧셈 연산도 존재하는데, 이것은 동일한 크기의 두 영상으로부터 동일한 좌표의 각 픽셀들을 더하여 결과 영상에 입력하는 연산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동일한 크기의 두 영상으로 합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진이 동일한 크기가 아니라면 사이즈를 동일하게 만들어서 연산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영상을 덧셈 연산했을 때 결국에는 숫자가 커지기 때문에 출력된 영상은 조금 더 화질이 밝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픽셀 빼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픽셀 빼기는 두 영상 사이의 뺄셈 연산입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크기의 두 영상으로부터 동일한 좌표의 각 픽셀들을 뺀 값을 결과 영상에 입력하는 연산입니다. 이런 경우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동일한 곳에서 조금만 달라졌을 때 차이점을 알 수 있는 그런 연산이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픽셀 곱하기. 이 픽셀 곱하기는 화소의 밝기 값에 특정 상수값을 곱해서 전체적으로 화소의 밝기 값을 증가하여 더 밝게 하는 작업입니다. 밝은 부분은 더 밝아지고 어두운 부분은 약간 밝아져 영상 내 밝기에 커다란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상수값, 덧셈 연산과는 다르게 곱하기이기 때문에 대비도가 높아져서 훨씬 더 사람의 눈에 선명하게 영상이 파악되게 됩니다. 말씀했다시피 이 왼쪽 그림은 조금 덜 선명해 보이는 반면 오른쪽 영상은 대비도가 커졌기 때문에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픽셀 나누기. 픽셀 나누기 상수값에 의한 나눗셈 연산입니다. 동일한 크기의 두 영상으로부터 동일한 좌표의 각 픽셀들을 나눈 값을 결과 영상에 입력하는 연산입니다. 이렇게 연산된 값은 소수점 값이 되거나 소수점 값이 될 수 있는데 출력 영상에서는 저희가 이제 정수만 쓰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를 버림 또는 반올림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산술연산 예시들입니다. 왼쪽에서는 이제 밝기, 그 덧셈과 뺄셈을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 사진들은 이제 곱셈과 나눗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픽셀 결합. 두 개의 동일한 크기의 입력 영상을 결합하는 방법으로 대응되는 두 영상의 픽셀들을 선형 결합 방식에 의해서 결합하여 출력 영상을 생성하는 영상입니다. 아까 그 덧셈 연산으로도 두 영상을 합칠 수 있지만 그러면
어차피 그 결과적으로는 더해지기 때문에 그 화면의 밝기가 너무 밝아지게 됩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픽셀 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W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기가 이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상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픽셀 비트 연산입니다. 픽셀 핫 비트 연산은 화소 값에 AND OR 연산 혹은 XOR NOT 연산들이 있습니다. 영상의 픽셀 값을 이진수로 표현한 후에 각 비트마다 AND 또는 OR 연산을 수행합니다. AND 영상은 원하는 비트를 선택적으로 0으로 만드는 기능이 있어 마스크 연산이라고도 합니다. OR 영상은 특정 비트를 선택적으로 1로 구성할 수 있어서 선택적 세트 연산이라고 합니다. 이게 비트표인데 말씀하셨다시피 AND 연산의 진리 테이블은 두 개 다 1이어야만 출력 영상이 1이 나오고, 5월 연산은 둘 중 하나가 아무거나 1이어도 다 1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실제로 사진에 적용을 해보면 위의 사진들은 AND 연산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 검정색으로 처리됐고, 5월 연산을 한 밑에 사진들의 경우에는 하얀색 원으로 된 부분이 잘 드러나게 출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픽셀 반전 연산입니다. 이 픽셀 반전 연산은 이진 영상의 경우 검은색 픽셀은 흰색으로, 흰색 픽셀은 검은색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컬러 영상의 경우 각 픽셀 값에 보수로 매핑되는 연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식에 따라서 255 빼기 입력 영상을 하면 출력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픽셀 산술 연산의 응용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여태까지 배웠던 여러 가지 산술 연산들을 응용하여서 조금 더 다채롭게 영상들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상의 화질 향상 기법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4장은 히스토그램 만들기, 임계값 적용, 전역 임계값 적용, 적응적 임계값 적용, 히스토그램 스트레칭, 히스토그램 평화라, 이렇게 6개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상의 화질 향상 기법은 보시는 것과 같이 화질이 안 좋은 영상을 조금 더 향상된 화질의 영상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화질 향상 기법을 하려면 히스토그램이 필요합니다. 히스토그램은 영상 안에 포함된 각각 다른 밝기 값을 갖는 픽셀들의 분포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의미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4 곱하기 4 픽셀들이 있을 때 이 픽셀들은 0에서 6까지의 밝기값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밝기값들의 빈도수를 체크해서 나타내는 것을 히스토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영상의 히스토그램을 분석하면 사진의 대략적인 밝기값을 유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낮은 밝기값의 빈도수가 많기 때문에 좀 어두운 영상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고, 두 번째 영상은 높은 밝기값을 갖는 픽셀들이 많기 때문에 밝은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영상들은 좀 상대적으로 완만하기 때문에 대비도가 좋은, 조금 더 뚜렷해 보이는 영상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히스토그램. 영상 내에서 각 그레이스케일 값에 해당하는 픽셀의 개수를 함수의 형태로 나타내는 것을 히스토그램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그레이스케일 영상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 G를 0에서 255라고 둡니다. NG는 픽셀의 개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함수의 표현으로 나타내는 것이 히스토그램입니다. 정교화된 히스토그램은 각 픽셀의 개수를 영상 전체 픽셀 개수로 나누어준 것을 말합니다. 이 해당 그레이스케일 값이 갖는 픽셀에 나타날 확률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히스토그램 용도는 배경과 전경을 분할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경은 저희가 이제 물체 같은 거라고 의미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경과 전경을 분할하여 조금 더 뚜렷한 영상을 얻거나 여러 가지 처리할 때 사용을 합니다. 또 이제 히스토그램을 평화화하는 기법 등을 사용해서 화질 향상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임계값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경 영역과 배경 영역의 밝기 차이나 색상 차이를 이용해서 영상의 배경으로부터 전경 영역들을 분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이 그레이 영상들을 이제 흰색과 검은색 화면으로 이제 이진화 시킵니다. 모든 픽셀에 동일한 임계값 적용하여서 이진화를 시킵니다. 그러면 검은색과 흰색으로만 되어진 영상을 얻게 되고, 그러면 굉장히 뚜렷해진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 값이 120이라고 하면 120보다 작은 값을 0으로 두고 120보다 큰 값은 255로 하면서 이제 임계값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히스토그램 분포를 보고 임계값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임계값이 두 개 있으면 이진화는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들을 보면 A번 사진을 보면 회색과 검은색으로 이루어진 그레이 영상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계값 적용을 함으로 인해서 이진화돼서 훨씬 더 뚜렷하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전역 임계값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에서 매번 적절한 임계값을 인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전역 임계값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공식들을 사용해서 전역 임계값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적응적 임계값 적용이 있습니다. 하나의 임계값만으로 전경과 배경을 구분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상을 일정 블록으로 분할하고 각 분할된 블록마다 제각기 다른 임계값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임계값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블록 안의 픽셀 밝기 분포에 대한 평균을 구합니다. 두 번째, 블록 안의 픽셀의 밝기 중간값을 구합니다. 세 번째, 블록 안의 픽셀 밝기 최대값과 최소값의 평균을 구하는 식으로 해서 임계값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은적 임계값 적용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블록 크기가 너무 작은 경우에는 영상이 세분화되어 분리되므로 자병상이 많아지게 됩니다. 블록의 크기가 너무 큰 경우에는 블록 내 픽셀들은 일정한 조명을 가한다는 적응적 임계값 적용 방법이 기본 가정을 위반하기 때문에 전역적 임계값 방법과 유사한 결과를 달아내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상의 특성과 크기에 따라서 블록의 크기를 가변적으로 결정해야 더 좋은 향상된 적응적 임계값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히스토그램 스트레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히스토그램 스트레칭은 영상의 밝기값 범위를 확장 또는 축소시킴으로써 영상의 대비를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여러 픽셀들에 대해서 선형 확장 함수를 이용하여 구현합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현재 영상 히스토그램 범위가 84에서 153까지라면 픽셀 값을 쫙 늘려서 0에서 255까지 범위를 늘림으로 인해서 대비를 늘려서 조금 더 선명하게 화질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히스토그램 스트레칭 알고리즘은 이제 새로운 픽셀은 이제 높고 낮은 값을 뺀 다음에 예전 픽셀을 낮은 값으로 빼고 255로 곱하면 새로운 픽셀 나간다는 이런 공식을 쓰면 됩니다. 또 이제 히스토그램 스트레칭은 엔드인 탐색, 상하위 절단법이 있습니다. 일정한 양의 화소를 흰색이나 검정색으로 지정해요. 히스토그램 분포를 조금 더 균일하게 만드는 엔드인 탐색 스윙 공식을 사용합니다. 이걸 할 때는 두 개의 임계값을 사용해야 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왼쪽 사진은 좀 대비가 선명하진 않지만 히스토그램 스트레칭을 이용해서 쭉 늘린 영상은 더 선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히스토그램 평활화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히스토그램 평활화 기법은 어둡게 촬영된 영상의 히스토그램을 조절하여서 명암 분포가 빈약한 영상을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영상입니다. 영상의 밝기 분포를 재분배해서 명암 대비를 최대화하고 명암 대비 조정을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각 명암의 빈도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검출 특성이 좋은 영상만 출력하진 않지만 영상의 검출 특성을 증가시킵니다. 평활화하는 이유는 인간의 눈은 영상의 절대적 밝기 크기보다 대비가 증가할 때 인지도가 증가합니다. 왼쪽 영상은 굉장히 어두워서 안 보이는 반면 오른쪽 영상은 대비가 커서 또렷하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활화는 이렇게 누적 분포 함수가 1차 함수꼴로 나타나게 하는 것을 히스토그램 평활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히스토그램 평활화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활화 알고리즘 첫 번째는 입력 영상의 히스토그램을 계산합니다. 이 히스토그램은 이제 3이 5개를 2와 3이 합쳐서 9개의 빈도를 가지므로 2와 3 빈도를 조금 늘린다. 2와 3 빈도를 줄이고 다른 빈도를 좀 늘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적 히스토그램을 계산합니다. 누적 히스토그램을 정규화하고 정규화 곱하기 최대 하소값을 한 다음에 정규화된 누적 합을 반올림해서 정수로 매핑합니다. 하지만 히스토그램 평활화가 항상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0 근처의 값이 많으면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하면 오히려 대비가 떨어진 영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맞게 히스토그램 스트레칭을 하든지 평활화를 하든지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상의 공간적 필터링 기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5장은 평균 필터링, 중간값 필터링, 가우시안 필터링, 보전 스무딩, 원샤프 필터링 이렇게 5개의 소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필터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필터링은 영상에서 원하는 정보만 통과시키고 원치 않은 정보는 걸러내는 작업을 말합니다. 노이즈 제거와 부드러운 성질 제거 등이 필터링에 포함되겠습니다. 공간적 필터링은 인접 화소들의 값을 참조하여 화소의 값을 변경하는 처리를 말합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전에 커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커널은 마스크, 필터, 윈도우 등등으로 표현이 됩니다. 다양한 크기와 모양으로 정의할 수 있으나 보통 이제 정방형의 2차원 행렬을 사용합니다. m 곱하기 n 크기를 가지며 m과 n은 홀수 값을 가집니다. 이러한 커널들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서 역할들이 엣지를 검출하거나 코너를 검출하거나 부드러운 성분을 제거하거나 하는 등으로 이제 갈리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사진과 같이 3 곱하기 3에 이러한 모양의 커널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입력 영상을 컨볼루션 기법을 수행합니다. 컨볼루션 기법을 수행을 하면 이 3 곱하기 3의 중앙에 있는 값을 기준으로 다 꽉 차게 들어가 있는 값부터 컨볼루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 값을 기준으로 1 곱하기 1 행렬 값을 곱하고 각각 다 곱한 다음에 더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컨볼루션을 전부 다 수행하게 되면 이러한 3 곱하기 3의 출력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회선 처리 또는 컨볼루션 처리라고 합니다. 네, 이제 평균 필터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균 필터링은
입력 영상의 픽셀 밝기 값을 주변 pik셀들의 밝기 값의 평균으로 대체해서 영상을 스무딩시키면서 잡음을 줄이는 필터링 기법을 말합니다. 스무딩은 영상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픽셀 값이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영상을 부드럽게 처리하는 알고리즘은 잡음을 제거하는 용도로 널리 사용됩니다. 이런 식으로 3곱하기3 평균 커널은 3곱하기3 픽셀에 모두 이제 9분의 1이 들어있는 값이 3곱하기3 평균 커널이고 5곱하기5 평균 커널에는 각 픽셀 값의 25분의 1이 전부 다 들어있는 게 5곱하기5 평균 커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3곱하기3 평균 커널을 원본 영상에 컨볼루션 처리를 다 하게 되면 이 3 곱하기 3이 255로 매우 밝은 값을 가지고 있었으면 조금 더 이제 완만하게 조금 더 이제 밝기가 차이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 평균 필터링의 수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러한 평균 필터링은 잡음 처리에도 널리 사용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우시안 잡음에 대한 크기에 따른 평균 필터 결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의 잡음이 줄어든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스무딩 되어서 테두리가 무뎌집니다. 커널의 사이즈가 증가할수록 스무딩 효과는 커집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좀 뭉툭한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영상과 잡음 모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신호 처리 관점에서 잡음이란 원본 신호에 추가된 원치 않은 신호를 의미합니다. 영상에서 잡음은 주로 영상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디지털 카메라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광학적 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변하는 센서에서 주로 잡음이 추가됩니다. 디지털 영상은 보시다시피 원본 신호 플러스 잡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우시안 잡음 모델은 이제 카메라 센서에 추가되는 잡음은 가우시안 분포 함수 형태를 따릅니다. 이제 가우시안 분포는 정규 분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잡음으로 추가되는 값이 가우시안 형태를 따르는 잡음을 가우시안 잡음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잡음 모델이 있습니다. 이것은 솔트 앤 페퍼 잡음 모델이라고 합니다. 소금과 후추처럼 흰색 또는 검정색으로 이루어진 잡음을 소금 후추 잡음 모델이라고 합니다. 또는 이제 임펄스 잡음, 샷 잡음, 이진화 잡음이라고도 불립니다. 발생 원인으로는 영상 신호에서 예리하고 급작스러운 교란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영상에 소금 후추를 뿌린 것처럼 흰색과 검은색 점들이 영상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간값 필터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간값 필터링은 입력 영상의 현재 픽셀을 중심으로 커널에 씌우고 커널 안에 포함된 주변 픽셀들의 밝기값 기준으로 정렬하여 중간에 위치한 값을 대체하는 기법입니다. 이 사진에서 봤을 때는 102가 그 주변의 밝기값의 중간값인 72로 대체하여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사진에서 보면 중간값 커널과 평균 커널의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솔트 앤 페퍼 영상에서는 중간값 커널이 더 잘 잡음을 제거하고 대비도 높은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가우시안 필터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우시안 필터링은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 가우시안 커널을 이용해서 영상의 잡음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평균 필터는 주변 픽셀들에 모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반면 가우시안 필터링은 중심에 가까운 픽셀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평균 필터링에 비해서 엣지 정보를 잘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스무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2차원 가우시안 분포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차원 가우시안 분포 함수는 x, y 두 개의 변수를 사용하고 분포의 모양을 결정하는 평균과 표준 편차도 x축과 y축 방향에 따라 따로따로 설정합니다. x, y축 방향 평균이 x는 0, y는 0이고 x축, y축 표준 편차가 1인 2차원 가우시안 함수를 설정합니다. 좀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추후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우시안 분포는 2파이 시그마의 제곱분의 1의 exponential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따르는 것이 가우시안 분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우시안 커널의 가중치는 표준 편차에 따라 결정되고 표준 편차가 클수록 넓고 완만한 가우시안 분포를 보이는 반면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좁고 뾰족한 모양의 가우시안 분포를 보입니다. 간단하게 생각만 해봐도 표준 편차가 작다는 뜻은 평균에 더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좁고 뾰족한 모양이 나오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표준 편차를 알고 x, y 값을 알면 이제 커널의 가중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입력 영상에 가우시안 필터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차례대로 이제 표준 편차를 크게 하면 할수록 조금 더 영상이 스무딩이 조금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가우시안 필터링을 이용해서 가우시안 잡음을 제거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가우시안 필터링을 적용하는 결과는 중간값 필터링에 비해 영색 경계선과 같이 세밀한 부분을 잘 유지하면서 잡음이 적절하게 제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금후추 잡음의 경우에는 가우시안 필터링을 작용했을 때 잡음이 상당히 감소했지만 여전히 잡음이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보존 스무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존 스무딩은 입력 영상의 픽셀 밝기 값이 주변 픽셀과 비교했을 때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경우 잡음으로 가정하고 이 픽셀에 가장 가까운 픽셀 값으로 대체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장점은 단순하면서도 영상의 경계선과 같은 세밀한 부분을 유지하면서 소금후추 잡음을 경우와 같이 점 단위로 튀는 인풋 잡음하는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가우시안 잡음과 같은 부가적인 잡음을 제거에는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존 스무딩 과정입니다. 첫 번째, 주변 픽셀들에 대해서 최고값과 최저값을 찾습니다. 두 번째, 현재 중심 픽셀 값이 미니멈과 맥스 사이에 있는 경우 그대로 유지합니다. 중심 픽셀 값이 이 미니멈보다 작을 경우 중심 픽셀의 최저값으로 대체합니다. 중심 픽셀 값이 맥스보다 큰 경우 중심 픽셀을 최고값으로 대체하는 것이 보존 스무딩 과정입니다. 보존 스무딩에서 이제 잡음을 제거한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존 스무딩은 중갑값 필터링에 비해 가우시안 잡음 제거 성능이 떨어지지만 보시다시피 고주파 성능들이 잘 보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간값 필터링과 보존 스무딩이 모두 좋은 자감 제거를 보여주지만 보존 스무딩에서 여전히 이렇게 보시다시피 점같이 잡음이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언샤프 필터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언샤프 필터링은 영상의 엣지와 같은 고주파 성분을 강조하는 필터링 방법으로 선명하지 않은 영상의 선명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주요 사용됩니다. 네, 이 사진을 보면 입력 영상에서 3 곱하기 3 크기의 평균값 필터를 사용해서 부드럽게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C는 부드럽게 만든 영상에서 평균값 필터 결과 영상을 뺀 결과입니다. 그리고 입력 영상에 뺄셈 결과 영상을 더한 영상이 마지막 언샤프 필터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원샷표 필터는 하이부스트 필터도 있습니다. 하이부스트 필터는 영상의 저주파성을 통과시키면서 영상의 고주파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입력 영상의 명암비를 전체적으로 높여준과 동시에 엣지를 강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알파가 1이면 원샷표 마스크 필터와 같고, 알파가 1이면 1보다 같거나 큰 실수를 사용한다면 하이부스트 필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본 영상에 비해서 조금 더 대비다 명암비를 전체 높여주고 엣지를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의 특징 검출 기법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6장은 엣지 검출을 위한 연산 방법, 로버트 크로스 엣지 검출기, 소벨 엣지 검출기, 프로이드 엣지 검출기, 케니 엣지 검출기, 라플라시안 엣지 검출기, 이렇게 6개의 소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장, 엣지 검출을 위한 연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엣지는 영상대 밝기 값의 차이가 급격히 변하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객체와 배경의 경계 또는 객체와 다른 객체의 경계에서 엣지가 발생합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쭉 따라가다 보면 평소에는 밝은 값이었다가 이런 검은색 테두리를 만나면 밝기값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다 모든 영상에서 분석을 해보면 이 부분이 이 가장자리가 엣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밝기 값의 차이가 급격히 변하는 지점인 걸 검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엣지라고 합니다. 엣지 검출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엣지 검출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정보 추출, 두 번째 물체의 형태, 변기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체 인식, 네 번째 3천 공간 정보를 복원하기 위해서 엣지 검출을 합니다. 엣지 검출 방법. 엣지 검출을 하려면 미분 연산자를 통해서 영상 내 픽셀 밝기 값이 기울기인 그레디언트를 구하여 그레디언트 값이 큰 곳을 엣지로 검출합니다. 수학적인 연산에서의 미분은 수행될 수 없지만 간단하게 인접 화소 길이의 차를 취하여 1차 미분의 근사한 값을 구합니다. 왜 우리는 엣지 정보만으로 충분한 상황 판단이 되냐 하면 우리의 시각 시스템은 불필요한 대부분을 버리고 중요한 정보만 전달합니다. 그냥 저희가 간단한 생각을 해봐도 물체를 어떻게 파악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형태가 중요하지 그 안에 시색되어 있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엣지 검출만으로도 저희는 충분한 상황 판단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상의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의 그레디언트는 2차원 공간에 정해진 영상에서 엣지를 찾으려면 X축 방향과 Y축 방향의 편미분을 모두 사용해야 됩니다. 2차원 공간에 정의된 함수 fxy가 있을 때 이 함수의 x축 방향 미분과 y축 방향 미분을 한꺼번에 벡터로 표현하는 것을 그레디언트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f를 x로 편미분한 것과 y로 편미분한 것을 같이 읽는 게 그레디언트라고 말합니다. 네, 그레디언트 방향은 가장 급격하게 변화하는 방향입니다. 그레디언트의 방향은 엣지 방향과 직교합니다. 이 엣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레디언트 방향은 엣지와 직교하기 때문에 이쪽이 수직정의 방향이 그레디언트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엣지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므로 45도 각도로 표현되겠습니다. 이제 로버트 크로스 엣지 검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로버트 크로스 엣지는 45도 방향의 대각선 엣지를 찾는데 유용합니다. 다른 엣지를 찾는 마스크에 비해서 매우 빠른 속도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잡음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경계가 확실한 엣지만 사용합니다. 또한 이제 엣지 검출기에는 두 개의 X축 방향 미분과 Y축 방향 미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커널을 사용해서 각각의 영상들을 얻어낸 다음에 합치면 온전한 엣지 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 한쪽이 X축 미분이고 한쪽이 Y축 미분이어서 이 두 영상을 합친 것이 이 로버트 크로스 엣지 검출기로 이용해서 파악된 엣징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대각선 엣지들이 잘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소벨 엣지 검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벨 엣지 검출기는 가장 대표적인 1차 미분 연산자입니다. 가운데에 위치한 픽셀을 강조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마스크의 행렬이 커질수록 엣지는 두꺼워집니다. 즉 저희 눈에 더 잘 보인다는 뜻입니다. 노이즈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운데에 위치한 픽셀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걸로 얻은 영상을 보면 이게 X축 소벨 엣지 검출기고 이쪽이 Y축 엣지 검출기입니다. 이 두 영상을 합쳐서 이 온전한 소벨 엣지 검출기로 얻은 엣지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쪽은 수평적인 엣지를 더 잘 검출한 반면에 한쪽은 수직적인 방향을 더 잘 얻었습니다. 프로이드 엣지 검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이드 엣지는 소벨의 결과와 거의 같은 결과를 가집니다. 소벨보다는 좀 옅은 엣지가 검출됩니다. 왜냐하면 소벨 엣지는 가운데 값을 강조한 반면 프로이드 엣지는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벨보다 마스크의 정의 변화되는 비중을 적게 뒀기 때문입니다. 네, 이것 또한 한쪽은 수직 성분이 잘 나타난 반면 한번 수평 성분이 잘 나타났습니다. 이 두 영상을 합쳐 온전한 엣지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비교해보면 로보츠는 엣지가 좀 상대적으로 옅고 대각선인 부분만 나타났다면 프로이드과 소벨은 조금 더 선명한 엣지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이드과 소벨을 비교해 보았을 때는 소벨이 프리빗에 비해 조금 더 선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케니 엣지 검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케니 엣지 검출기는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엣지 검출 중 하나입니다. 장점은 엣지의 높은 정확도와 낮은 오류율로 인해 많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현이 복잡하고 실행 기간이 깁니다. 네, 케니 엣지 검출 알고리즘을 설명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가우시안 필터링을 구합니다. 두 번째, 엣지를 검출합니다. 세 번째, 최대값이 아니면 제거합니다. 네 번째, 두 개의 임계값을 이용한 엣지 트래킹을 통해 강한 엣지만 검출합니다. 네, 두 개의 이제 이런 알고리즘을 보았을 때 가우시안 필터링에서 스무딩을 합니다. 그때 저번 시간에 말했던 2차 가우시안 정규분포를 통해서 잡음을 제거하고 소벨 마스크를 보통을 사용을 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엣지를 검출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의 엣지가 여러 개의 픽셀 표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시다시피 두꺼운 엣지를 제거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개의 임계값을 사용해서 약한 엣지는 사라지게 하고 큰 크기는 최종 엣지로 남아있게 합니다. 만약에 두 개의 임계값 사이에 있는 값이 있다면 강한 엣지와 연결되어 있는 픽셀만 최종 엣지로 선정하게 됩니다. 이게 케니 엣지 검출 알고리즘을 통하여 얻은 엣지 영상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까지 이제 비최대값 제거를 한 후에 임계값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영상입니다. 첫 번째가. 여기서 강한 엣지 연관성이 없는 부분은
붙여내고 이 빨간색 부분이 강한 엣지 연관성이 없는 부분입니다. 이제 파란색이 강한 엣지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플라시안 엣지 검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라플라시안 엣지 검출기는 모든 방향의 엣지를 강조합니다. 또한 2차 미분 연산을 이용해서 엣지를 검출합니다. 2차 미분 연산은 엣지 부분에서 부호가 바뀝니다. 이것을 제로 크로싱이라고 합니다. 또 2차 미분 연산자는 0인 부분만을 검출함으로써 지역적으로 최대인 엣지만을 검출합니다. 이것이 제로 크로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플라시안 연산자의 특징은 1차 미분 연산자보다 엣지 검출 성능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영상의 엣지 영역에서 라플라시안 값의 부호 변화가 생깁니다. 하지만 잡은 성분에 매우 민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중 엣지를 생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라플라시안 오브 가우시안 연산자를 만들었습니다. 잡음에 매우 민감한 라플라시안 마스크를 이용한 엣지 검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우시안 순분능을 수행하여서 잡음 제거 과정을 거친 후에 엣지를 강조하려고 라플라시안을 이용합니다. 이러한 공식을 사용합니다. 이 LOG를 수행하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가우시안 스무딩 필터링을 먼저 수행하고 그 결과값의 라플라시안을 소환하는 방법이 있고 ROG 필터에 해당하는 선형 필터링을 한꺼번에 수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에서 ROG로 검출된 엣지 영상을 보면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영상의 기하학적 변환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7장은 기하학적 변환의 개요, 크기 변환, 회전 변환, 대칭 변환, 이동 분야 이렇게 5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하학적 변환의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하학적 변환의 정의는 영상의 기하학적 변환이란 영상을 구성하는 픽셀이 배치된 위치로 변경함으로써 전체 영상의 모양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기하학적 변환의 종류에는 어파인 변환과 투시 변환이 있습니다. 어파인 변환은 원본 영상에 있던 직선은 결과 영상의 직선성 및 평행 관계를 유지하는 변환입니다. 투시 변환은 원본 영상에 있던 직선은 그 결과 영상에서 직선성은 유지되지만 두 직선의 평행 관계는 깨질 수 있는 것이 투시 변환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왼쪽이 어파인 변환, 오른쪽이 투시 변환입니다. 투시 변환을 보면 직선성은 가지고 있지만 두 직선 간의 평행은 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파인 변환은 영상을 평행 이동, 회전, 크기 변환, 대칭 등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변환을 통칭합니다. 이 어파인 변환은 모두 6개의 파라미터를 이용한 수식으로 정의합니다. 이 AB, DE 행렬은 크기를 정의하고 CF 행렬은 이동을 정의합니다. 이러한 수학적 편의를 위해서 입력 영상 좌표 XY에 가상의 좌표 1을 하나 추가해서 X, Y, 1의 형태로 바꾸면 하나의 행렬 곱셈으로 표현은 가능합니다. 이러면 훨씬 더 수학적으로 계산하기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어파인 변화는 점 3개의 이동 관계만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3개의 점의 이동을 알면 이 보라색이 대칭되는 점은 자연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파인 변환의 하나의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크기 변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기 변환은 영상의 크기를 원 영상보다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변환입니다. 이 A와 E가 크기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가 X의 크기를 결정하고
E가 Y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SX 또는 SY가 1보다 크면 영상 확대이고 1보다 작으면 축소입니다. SX와 XY가 비율적으로 같이 증가한다면 유니폼 스케일이라고 하고 SX와 SY가 서로 다른 경우는 넌 유니폼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이 크기 변화는 분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기 변화의 분류의 첫 번째는 순방향, 즉 전방향 매핑이 있습니다. 입력 영상의 모든 화소에서 출력 영상의 새로운 화소 위치를 계산하고 입력 화소의 밝기 값을 출력 영상의 새로운 위치에 복사하는 방법이 순방향 매핑입니다. 즉 입력 영상이 먼저 출발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매핑의 문제점은 두 가지 있습니다. 오버랩 문제, 서로 다른 입력 화소 두 개가 같은 출력 화소에 해당되는 것. 또 홀 문제, 입력 영상의 임의의 화소가 목적 영상의 화소에 사상되지 않았을 때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방향 매핑이 나왔습니다. 전방향 해상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영상에서 원시 영상 해석을 찾는 과정입니다. 결과 영상의 화소를 조사하여 몇 가지 역방향으로 원시 영상의 화소를 구한 뒤 목적 영상의 화소 값을 생성하려고 사용됩니다. 크기 변환 방법에서 보관법이 있습니다. 결과 픽셀 정확하게 대응되는 입력 픽셀이 없는 경우 주변 픽셀들을 고려해서 새로운 값을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보관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최근접 이웃 보관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값을 할당받지 못한 목적 영상의 화소에서 가장 가깝게 이웃한 원시 화소의 값을 할당받는 목적 영상의 화소까지 복사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2배 크게 만들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는 모릅니다. 어떤 픽셀값이 들어갈지.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근접한 인접한 화소의 값을 할당받는 것이 최근접 이웃 보관법이라고 합니다. 최근접 이웃 보관법의 장점은 단순히 이웃 화소를 복사하여 사용하므로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하지만 최근접 이웃 보관법의 단점으로는 하나의 입력 화소에 대응되는 출력 화소 수가 많을수록 영상의 질이 떨어지며 영상 내 톱니 모양으로 하는 시각적인 뭉툭함이 발생합니다. 계산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뭉뚱그려지는 부분이 확대할수록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보관법은 양선형 보관법이 있습니다. 새로운 픽셀 값을 생성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4개의 이웃 픽셀 값들의 가중치 합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장점은 더 스무딩한 영상을 출력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산 현상이 많이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형 보관을 3번씩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계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양선형 보관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관법은 3차 회선 보관법입니다. 4 곱하기 4 이웃 화소를 참조하여 보관을 수행하는 것이 3차 회선 보관법입니다. 양선형 보관법보다 더 많은 화소를 참조하기 때문에 보관되는 영상의 품질도 더 좋습니다. 이웃 화소를 16개 참조하기 때문에 계산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이런 보관법을 쓰는 경우에는 품질이 시간보다 중요할 때 사용합니다. 양선형 보관보다 조금 더 좋지만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영상의 축소 스케일링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의 축소 스케일링 변화는 영상의 크기를 줄이는 영상의 반대 개념입니다. 영상의 축소 변환에도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에일리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일리어싱은 영상의 크기를 많이 축소하려고 너무 낮은 비율로 샘플링을 수행하면 화소수를 너무 적게 취하게 돼서 영상의 세부 내용을 상실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직선이 점들이 사라지거나 이 x와 이 직선처럼 완전히 사라지는 것들도 있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브 샘플링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영상의 블러링을 수행합니다. 즉 저주파 통과 필터링을 통과하여 블러링된 영상에서 서브 샘플링을 수행하면 세부 내용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이것을 축소해도 사라지는 내용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영상 축소 스케일링 변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미디언 표현이 있습니다. 미디언 표현은 화소 블럭의 중간값으로 대치한 후 이 값을 샘플링하여 축소 영상의 화소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에서는 평균 표현이 있습니다. 미디언 표현과 비슷하게 화소 블럭을 블록 내 화소의 평균값으로 대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평균값이 해당 축소 영상의 화소값으로 대체됩니다. 즉 여기서 봤을 때 3, 4, 8, 2, 9, 6, 7, 25, 16의 중간값인 8을 사용하여 축소하는 것이 미디언 표현이고 이걸 4 더한 다음에 화소값인 9로 나누어서 그 평균으로 출력 영상으로 축소하는 것이 평균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회전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전 변화는 일정 각도로 회전시키는 영상입니다. 기울어진 영상의 정상화 또는 영상 처리 전처리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회전은 코사인과 사인을 표현하여 행렬식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칭 변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칭 변화는 영상의 특정 축이나 점에 대해 대칭시키는 변화입니다. 이것 또한 영상 전처리에 사용됩니다. Y축 반사는 -1, 0, 0, 1와 같은 행렬이 사용되고 X축 반사는 1, 0, 0, -1 직선 Y는 X 반사는 0, 1, 1, 0과 같은 행렬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사진이 잘렸는데 입력 이미지가 이것에 좌우 대칭되었고 상하 대칭 변화는 이런 식으로 위아래가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 이동 변화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동 변화는 입력 영상의 각 요소들을 결과 영상의 새로운 위치로 매핑시키는 변화를 말합니다. 이 입력 영상에 대한 행렬식은 새로운 위치값과 어파인 행렬 변환 등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저러는데 아까 사진을 다시 보여드리면 이 입력 이미지를 이렇게 뒀을 때 상하 대칭 변화를 하면 이런 식으로 변환되고 좌우 대칭을 변환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대칭 변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 변환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 변환은 입력 영상의 각 요소들을 결과 영상의 새로운 위치로 매핑시키는 변환을 말합니다. 즉 A, B 이것이 위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면 새로운 위치로 매핑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